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꼼찰청장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이후 첫 방송인데 오늘 특별히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귀 쫑긋 세우고 토끼귀로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예. 여러분, 윤석열이 영원할 것 같다고 우리는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됐고 코로나에 감염됐고 일주일이 뭡니까? 열흘 또 휴가를 타이에 의해서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수사권도 박탈당할 상황이고 또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윤석열 씨알도 안 먹히는 게 또 확인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조직이 여전하다. 그러면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비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시고 늦게 시작했다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간장은 태우려고 그랬어요. 우선 나온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소대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장영진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사회부장에서 논설위원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검찰국장에서 남부지검장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진천 법무위원 소원 가는 겁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다. 아, 진짜. 야, 센데요, 이거. 네, 그러면 순식간에 한동훈과 동급이 돼버리네. 네, 그래요. 우리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우리 김태현 기자님 여전히 또 법조를 담당하시고 저는 사실 검찰 출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와, 맨땅 헤딩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더만. 바깥에서 취재하다 보면은 뭐 공소장이나 그에 준하는 취재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편하지 않아서 힘들 뿐이지 예. 취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 옛날에 맨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네. 언제부터 뭐 검찰 기자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네. 예전에 사실 제 친구가 이제 정치부 기자인데 한번 기자실에 놀러 갔는데 와, 기자실에 사발면 박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 그러면 막 먹을 수 있냐 했더니 막 먹어도 된다는 거야. 네. 야, 내 진로를 잘못했겠다. PD가 아니라 기자를 할 걸. 응? 네. 사발면 때문에. 네. 사발면 때문에. 사발면을 못 먹는다 뿐이지 취재할 수 있는 건 다 취재할 수 있다. 아, 그럼요. 아니, 네. 그리고 바깥에서 취재하면은 거절도 많이 당하고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취재하면서 처음에 보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의 시각으로도 한번 보게 되고 변호사님들이 얘기해주는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도 보게 되고 기자 개인의 시각으로도 보게 되니까 다양하게 좀 취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또 우리 김태형 기자님께 박수를 보내야 될 게 뭐냐면은 끝까지 재판에 다 참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썩어 빠진 기자들은 오전 검찰이 말하자면 정경심 교수 신문할 때 그때만 있고 오후에 그냥 가버려. 네. 마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재밌는 건 이제 그 검언유착 재판 관련해서 지금은 증인이 많이 안 나와서 이제 공전을 하고 있지만 검언유착 재판에 끝까지 남아있던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늦어져도. 근데 그게 이제 채널A 기자들이 이렇게 오래오래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재판은 오래오래 봐요. 네. 왜냐하면 거긴 다 봐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인데 저도 좀 보따리를 풀자면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동아일보 출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이래저래 또 도움을 준다는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검언유착은? 네. 근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취재하는 결과들 종합을 해보면 이게 검언유착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 또 있었다. 그래서 취재 기자가 증인 혹은 사건 관계인들한테 은근히 협박을 하는. 그래서 진술이나 증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유도하는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존재했었다. 라는 걸 제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보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보면서 이게 심각하다. 단순히 검찰과 기자가 가까워졌다. 정보를 좀 더 많이 주고 많이 주다 보니까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기울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시각에서 검찰의 불리한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다. 사실 검사가 그래서 큰일 날 거거든요. 그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아마 네. 변호사님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기자의 입으로 했다라고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발동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그게 우회하는 그게 사실상의 검언 유착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사자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 과정에서 네. 우리들도 되게 안개에 좀 껴있잖아요. 앞에 잘 보이지도 않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냥 일반 다른 부서에 있는 기자가 아니라 검찰 쪽과 좀 취재를 많이 하는 기자가 수사팀이 그 관련한 증거 다 갖고 있대. 너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큰일 나. 라고 얘기했다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이거는 협박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해약을 구체적으로 해약을 고지한 게 되니까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꾸 그런 기사 써가지고 괜찮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가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사건 관계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다만 이제 당사자가 그 고지를 한 사람이 기자였기 때문에, 그게 애매한 거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 관계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검언 유착이 아닌가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굳이 뭐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랑 얘기를 하고 외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새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검찰청 내에서 불러다가 수사관들이 검사가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수사관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못 알아차리면 계속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그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워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위기를 조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말 하면 그냥 보내고 원하는 말 나올 것 같으면 계속 얘기 들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하면서 막 수십 차례 나가면서 연습도 시키고 그러는 건데 이제 길들이기를 하면서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한만호 씨가 폭로하고 그 후에도 지금 한은선 씨가 지금 폭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위험 부담을 기자들한테 넘긴 거죠. 위험의 외주화. 자신의 가까운 사람. 위험의 외주화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요거를 또 조금 피해 나가려고 네.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부담을 검찰 받지 출입 않게 기자가 아니라 다른 출입 기자가 내가 들었는데 우리 검찰 출입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마.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든지. 네. 보면서 이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박은 협박인데 참 이게 뻔히 보이는 협박인데 처벌하기가 어려운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기 어려운. 이거는 뭐 경우가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은 최민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뭐 침대 관련해서도 막 폭로하고 막 그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당시 여당 새누리당 쪽 사람이 부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인데 최 의원, 내가 최 의원을 참 좋아하는데 말이야. 청와대에서 지금 최 의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말리고 있어. 정말 나도 고민이 많아. 이것도 그거 협박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요 얘기랑 어떡하려고 그래. 요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려고 그래라고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겠어? 이거는 이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가 약간 어려운. 이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는 것을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는 나한테 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이 사람이 이 해악을 실현 가능한 사람인가, 이 해악을.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제가 김태형 기자님한테
내 말 안 들으면은 회사에서 자를 거야. 이건 협박이 안 돼. 왜냐면 그쵸. 저는 전혀 그 관계가 없고 능력도 아수형제 없으니까. 쪽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냥 악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상사 이렇게 기자님이 뭔가 하신다면 그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누구를 통해서 했을 때 기자가 중간에 껴있다면은 그 기자가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기자와 검사 간에 정말로 어떤 그런 의사 공모가 있었느냐, 기자를 통해서 이 참고인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입증이 그래요. 된다면 간접 정보 형식으로 뭐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입증이 어렵게 어렵죠. 뭐 예. 협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하는 협박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점점 단계를 건너가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운데 이게 지금 기자가 할 말인가? 그런 어떤 기자가 그럼 검사를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발언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게 원래 네. 그런 거더라고요. 왜 좋아? 왜 좋아? 딱 책임, 위험에 왜 좋아? 위험에 왜 책임의 좋아입니다. 회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시작될 텐데 계속 들으시면은 아주 재밌는 거 많이 건지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 TV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라피엘 랩스 스킨케어 3종. 네, 그래요. 이 앞에 되게 보이네요. 좋은데. 예. 자, 화장품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라피엘 랩스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피부의 건강함을 거의 완벽하게 자연에서만, 그것도 동물 실험 없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서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피엘 랩스는 화장품의 피부 유해 성분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인데 여기서 인체의 무해함을 인증한 그린 등급의 성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극이 전혀 없어요. 라피엘 랩스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타르색소나 합성 향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pH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피부 친화적인 pH 4.5에서 6.5로 개발됐습니다. 약산성. 예. 그렇습니다. 자, 라피엘 랩스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반대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합니다. 라피엘 랩스는 스킨케어 3종으로 구성되는데 하이드로 소프트너는 수분 공급이 탁월합니다. 정제수가 아닌 라벤더 꽃수가 무려 83%. 하이드로 크림은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함께 광채 피부를 위한 영양을 듬뿍 담았습니다. 시그니처 앰플은 보습과 진정 효과는 물론이고 주름 개선까지 돕는 고농축 앰플입니다. 자, 화장품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전문 연구원이 가격 거품 없이 천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든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라피엘 랩스 전 제품을 아주 특별한 가격에 추가 증정품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단품은 정가 대비 20% 추가인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 정가 대비 30% 할인에 4만 원 상당의 크림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라피엘 랩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다 사용했거든요. 세트로. 세트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세수하고 나서 바로 좀 뿌려주거든요. 이거를 바로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플을 하고 그리고 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림으로 하는데 진짜 이게 냄새가 되게 상큼해요. 허브 향인데. 네네네. 그리고 피부가 정말 맑아져요. 아이고. 네,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쓰는데 저는 사무실에 놔두고 좀 건조해지면 이렇게 얼굴에 칙칙 뿌리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맞아. 상쾌하고 이게 이 앰플이 보습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밤에 그래서 좀 밤에 특히. 좀 건조하다 싶으면 듬뿍듬뿍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도 안 땡기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라피엘 랩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화장품 모델을 네. 이제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감옥을 가시는 바람에 이명박 씨. 저 물광 피부 아닙니까? 거의 뭐 진짜. 진짜 피부 엄청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라피엘 랩스를 한번 씌워보려고 했는데. 네. 그 뒤에 후문으로 그 이명박 씨가 향기가 엄청 좋았대요. 그 향수를 뭐로 쓰는지 기자들이 궁금해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명박은 그 외모에 관한은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섭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신진 변호사님 투자할 만한데, 그래가지고 투자한 좀 성과가 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MB도 나름대로 좀 꾸미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너무 무시하신다.
지금 저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꿀잼 보장, 균열이 시작된 윤석열 사단. 어떻게 된 거예요? 윤석열 사단이 지금 균열이 시작됐다. 누구하고 누가 균열이 된 겁니까? 대윤, 소윤? 아, 그래요? 대윤, 윤석열하고 대윤, 소윤. 윤대진. 예, 윤대진 검사장 간 좀 사이가 균열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대윤 소윤이 갈라진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고 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윤, 그러니까 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씨하고도 그렇죠.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때도 그것 때문에 맞아요. 윤석열 총장이 곤욕을 치렀고 그때 진짜 뉴스타파에서 그거를 녹취록을 틀었잖아요, 녹음을. 그랬죠.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봐라 뭐 이런 거를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신의 어떤 아킬레스건이 됐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감쌌죠. 아니 그리고 윤우진 씨 상황을 보면요, 이분이 감옥을 안 간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아니 일단 뭐 무죄 판결은 나올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 해외 도주를 하다 잡혀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진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각은 법원이 했겠지만 구속영장을 굉장히 헐겁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검찰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세게 쓰고 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쨌거나 그 두 사람 절대로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사람 사이가 요즘 이상해요. 최근 뉴스들을 보면 윤대진 검사가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네. 근데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씨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체제에서. 예. 그게 재밌는 게 윤우진 씨가 상당히 안 좋게 말하면 법적 브로커 역할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철 전 대표 아시죠? 그러니까 저 네. BIK 그렇죠. 저기 그 검언유착 검은자 사건과의 이제 유시민. 피의자죠, 피해자. 네. 예. 근데 그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윤우진 씨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윤우진 씨한테 돈을 준 적이 있느냐, 또 윤우진 씨를 통해 가지고 뭐 누구 변호사를 뭐 선임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느냐, 네. 이런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윤우진 씨를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너무 대충 수사하는 게 아니라 뭐 봐주려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짜 이 새끼 한번 골탕 먹여봐야지, 이 차원에서 하는 수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네. 갑자기 윤우진 씨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근데 이게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수사를 해서 이게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어디서 건가? 나왔습니까? 이동재 기자랑 네. 그리고 제보자 X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윤우진 씨가 이제 이철 전 대표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었다.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얼핏 스쳐 지나갔었나 봐요. 녹취록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와 관련해서 갑자기 검찰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거의 거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윤우진 씨가 여기 개입돼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에 네. 한번 폭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윤우진 씨를 통해서 뭐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폭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검찰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정말 뜻밖의 얘기예요. 봐주려고 한다고 하기에는 봐주려고 하면 굳이 안 했겠지. 게다가 지금 어쨌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윤대진 검사장을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김학의 출국금지랑 딱 들어보면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왜 건드렸을까? 검찰이 법무부라든지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차규근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하면서 신재철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겨냥을 하려고 이거를 건드렸는데 이걸 팠는데 갑자기 여기서 윤대진도 딸려 들어가면은 윤대진은 더 이상 윤석열 사단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검찰이 누군가를 수사하는데 네. 그 수사하는 대상을 봐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묵혔다가 네. 보도가 안 되죠. 그냥 대충 뭉개는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언론에서 막 뜨겁게 아니 왜 그 사람 수사하네? 당신들 그 패밀리라서 봐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사에 나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냥 장기화하고 결국 기소할 땐
제일 싼 걸로 기소하고 결국 가서 무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검찰의 그렇죠. 그 수순인데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누구도 관심 갖지도 않았고 누구도 왜 저 수사 안 하지? 이러지 않는 상황에서 윤대진을 수사하고 윤우진을 네.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또 윤대진 검사장도 네.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짚어봤어요. 네. 슬슬 되짚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석 달 전부터 네. 조짐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석 달 전부터? 네. 석 달 전이면 가만히 있자. 그러면은 12월 초? 네, 그렇죠. 겨울. 그러면은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 한식의 죽이나 청명의 죽이나 우리 윤석열을 네. 그러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 무렵인데 그 무렵에 사실 이상한 소문이 좀 돌았어요. 윤대진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나랑 윤석열이랑 한 묶음으로 묶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 그래요? 예. 한참 윤석열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그때 네. 이제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이 여권 인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하고 저 윤석열을 엮지 말라. 사실 네. 윤대진이 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윤대진하고 윤석열하고 결이 다르니? 달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 다르기는 생긴 것도 똑같이 뭐 내가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씨 무슨 택다리 소리 하고 있어 이랬는데 그렇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그 말이 그러면 사실이었나? 네. 라는 얘기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윤석열 귀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들었다면 윤석열 총장 당연히 들었겠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으니까 얘 봐라 라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그 어떤 적중해적인 여권에 가가지고 나하고 윤석열을 엮지 마세요. 이건 지만 혼자 살라고 저러나? 이런 생각도 들만도 하고 아닌가? 아니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가 최근에 들린 거는 이제 몇 달 안 됐고 그리고 좀 더 얘기가 들어오는 거는 몇 년 됐다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몇 년 있어요. 됐다? 네, 한 1, 2년 정도는 돼서 둘 사이가 안 좋아서 예전부터 주변에다가 나는 윤석열과 결이 다른 사람이야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되짚어 보면은 윤대진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여기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좀 나빠졌다라는 얘기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중앙지검장을 할 때일 겁니다. 중앙지검장 할 때. 예.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라고 했는데 지금의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이 사실이었나? 라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윤대진을 굉장히 감싸고 돌았잖아요. 네. 본인도 이제 스스로 보호를 했지만. 그쵸. 근데 그거는 본인이 살려고 그런 거죠. 본인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예, 본인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인연으로 자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소개를 해줬지만, 이제 틀어진 후더라도 그게 밝혀지면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본인이 살아야 돼서. 윤석열 총장은 그 윤대진 검사장보다는 윤우진 씨랑 더 친하다는 얘기도 오히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들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녹취록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험했던 상황이지. 그렇죠. 둘 사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대진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이제 선을 그었다면은, 네. 또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은, 윤석열은 뭐 탈탈 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탈탈 털겠죠. 탈탈 터는데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그렇게 탈탈 털까?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탈탈 털 수도 있겠는데? 싶기도 하다가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윤우진, 윤대진 이 관계를 보면은 윤석열은 윤대진이 아니라 윤우진과 친했다. 그리고 윤대진과 윤우진은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사실 오래전부터 도는 얘기인데 윤대진 검사가 출세를 못하면은 형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였거든요. 형이 애물단지였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사실 뭐
틀리는 얘기는 또 형제간에 윤호진, 윤대진 사이에 형제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윤석열 사단에서 윤대진만 이렇게 쫓겨난 건지, 그리고 뭐 윤석열의 리더십은 뭐 이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사실은. 네. 검찰 인사 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또 7월 그렇죠. 24일이면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마무리되고. 네. 지지율은 오늘 NBS 조사를 보니까 네. 8%. 8%. 한 자릿수로 진짜요? 내려앉고. 네. 와, 그렇다면은 윤석열로서는 그만두는 순간부터는 진짜 이건 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윤석열이 윤대진을 수사하고 윤호진을 수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야, 너희들 저 까불지만 나한테 지금 등 돌리는 순간 윤대진처럼 되는 거야. 뭐 이런 내부 추스르기, 내부 단속, 뭐 이런 차원인가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내부를 추스린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서 공직과 영원히 빠이빠이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공직에 선출직에 도전할 것인가. 대통령. 그럼 선출직에 도전을 한다면은 자기 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세력이 존재하려면은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건 검사들밖에 없죠.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자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한마디로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윤대진 같은 사람의 자신의 최측근인 줄 알았는데 슬슬 선긋기 하려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필요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죠. 그 검찰 내에 지금 윤석열의 리더십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게. 일단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웠지만 각을 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산이 확실하시네, 그 형님은. 네, 그래서 정산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내부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슬슬 균열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그 수사팀에서 두 명의 검사가, 한 사람은 칭병, 한 사람은 칭유학을 핑계로 수사팀을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칭병, 칭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로 퇴직을 한다거나 뭐 물러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쓰던 수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더군다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일선에서는 벌써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 교체기인데 이 시기에 나 좀 안 튀고 싶어라는 분위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래요. 윤대진이 이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는데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전직이 바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이 되고 그 인사에서 수원지검장이 됐어요. 네. 어떻습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하다가 수원지검장 가는 게 그건 좌천적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고요. 네. 좌천은 아니고요. 근데 통상 그렇다면서요. 말하자면은 검찰 내에서 넘버1은 검찰총장이고 넘버2는 대략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네, 된다. 빅2라고 그러죠. 빅2. 근데 네. 그 무렵에는 몇 가지가 설이 좀 있어요. 그 무렵에 윤대진 검사장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았어요. 안 그래요? 좋은 얘기들이 인사상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요? 예, 상당히 치명적인 얘기가 돌아가지고 그게 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적어도 중앙지검장에는 앉힐 수 없다. 라고 해서 저 윤대진을. 네, 그래서 별 수 없이 중앙지검하고 규모가 제일 비슷한 수원지검을 보낸 거죠. 그리고 사실 수원지검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원지검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생각보다. 네. 우리가 잘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규모가 커요. 네. 그리고 어느 지검이든 간에 고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검을 이렇게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근데 수원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이런 경우에는 고검과 같이 있는 이런 데는 이렇게 상당히 우선시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다음이 어떻게 보면 수원지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보내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수원지검에 간다라는 거지 좌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검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수원지검장으로 갔다면 그거는 뭐 좌천이라고 그리고 소개가 안 되는 사건 수로 보자면 수원지검이 중앙지검보다 더 많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중앙지검이 훨씬 상징적이고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죠. 예. 그런 거. 스포트라이트를 또 많이 받고 또 중앙지검장 다음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크지만 검찰 내부에서 봤을 때는 수원지검이나 중앙지검이나 뭐 크게 뭐 아무래도 중앙지검이 더 낫죠. 근데 네. 수원지검도 거의 못지않는. 근데 윤대진도 아이고 성렬이 형님이 되셨는데 내가 중앙지검장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갖지 않았겠어요? 어유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가졌겠죠. 그런데 안 된 것을 두고 혹시 난 궁금한 게 윤대진이 앙심을 품은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게 이제 혹시 자신을 수원지검장으로 보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로 앙심 품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왜냐 본인의 잘못이 워낙 실책이 너무 그 컸어요. 잘못이 뭐냐니까? 좀 얘기해봐요 좀. 이거는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어. 개인적인 그런 네, 개인적인 사유인데 저는 두 사람 사이가 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는 유지가 됐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황희석 그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윤대진 검사장이 와가지고 조국 전 장관 뭐 이거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예.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익과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 시기가 언제라고 다시 그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수원지검 간 뒤죠. 네네. 그러니까 수원지검 임명 당시에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나? 그 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그리고 뭐 틀어졌다기보다 이제 틀어진 거는 최근에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 전부터 약간씩 거리두기는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너무 궁금한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용진 위원이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사안을 윤석열이 건드릴까?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사안은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사안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그 사안이에요. 그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 터졌다면 그냥 한 방에 가는 한 방에 가는 그 사안인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그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관계자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대충 알 겁니다. 대충 아시겠죠? 예. 저는 여기 지금 윤대진 검사가 이번에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건과 관련해서 네네. 지금 이성윤 그 당시 반부패 부장과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이 어떤 힘을 끼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2019년 3월 정도입니다. 근데 3월 정도에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차관건을 수사하는 주임 검사를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그 두 사람이 힘을 끼칠 수 있는지가 저는 되게 의문인 게 그 당시 안양지청장이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황교안 법무장관 있을 때 굉장히 공안 통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고 뭐 안양지청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댓글에 지금 뭐 장윤진 기자님이 요새 뭐 압박 받으시더니 약해졌다 겁나는데 아니에요. 장윤진 TV에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은, 제2, 제3의 윤대진이 나올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균열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너무 재밌는 게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한 일부 보도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랑 각 세우는 놈들이 무슨 참모진이냐고. 맞아요. 근데 그 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네. 네. 각 세우는 사람들. 네. 야,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 아닌가? 지가 얘기해, 그거를. 윤석열 총장은 사실 남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예. 항상 보면 저분은 자신이 당하는 것과 자신이 하는 행동, 자신이 가하는 것과 자신이 당하는 것을
따로 놓고 생각하는 아니, 것 그 같아요. 평소에 이게. 인권 수사를 운운하시는데 왜 발목을 잡습니다, 진짜. 네. 인권 수사를 그 말을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우리 윤 총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또 그리고 저 취임사 때도 했던 말이에요. 수사를 하다가 얘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고. 네.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일단 한번 찌르면 끝까지 찌르고 보는. 찌르고 그리고 그냥 후비잖아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찌르되 네. 비틀지 마라. 비틀지 말라. 근데 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대구 고검장이던. 예. 이름이 심재륜 네. 이분이 하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비틀지 말라는 거지. 비튼다는 게 뭘 말하느냐면 별건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이나 고통을 주지 말라. 네. 이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은 하지 말라는 거 제일 많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전직 검찰총장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전화 와가지고 아 요새 돌아가는 사정이 어때? 나는 시골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 라고 연락하시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떠보려고 전화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분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직 검찰총장들이 법률 용어가 아닌 절제와 품격을 수사에 또는 검찰의 격언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원래 수사팀을 만들 때는 강경파와 온건파 혹은 찬성파와 반대파를 섞어 놓는 것 한 명씩. 그렇게 해야지 브레이크를 걸 때 확실히 걸 수 있다. 아니다 싶을 때 걸 수 있는데 그냥 일관되게 자기 편만 쫙 하면은 브레이크를 못 걸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요새 제가 참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너털 웃음을 지금 네. 막 터뜨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이미 전직 검찰총장들, 전직 법무부 장관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딴 건 모르겠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을 가장 극적으로 약화시킨 분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뭐 수사권까지 뺏길 마당인데 네. 그거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게? 수사권에 대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도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사청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청 아직 용어가 정립이 안 됐는데 그렇게 나누는 흔히 말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지금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논의가 된 게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가 행안부로 하기에는 경찰이 너무 힘이 큰데 거기다가 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두면은 너무 커진다. 아무래도 법무부가 그래도 견제하는 측면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정말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만 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힘이 확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FBI가 되는 건데 미국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연방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긴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좀 독립돼 있는 그런 역할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결국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거는 사실 6대 중대범죄에 네. 대해서는 그래도 검찰한테 계속 수사권을 주자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6대 범죄, 그런 거 필요 없어. 전부 다 수사권을 뺏어야겠다라고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될 문민 통제를 안 받겠다면은 어떡하겠어요? 뺏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내버려둡니까? 내버려둔 게 어딨어? 그건 무책임한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다 윤석열 총장의 자업자득이다. 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더 이상 뭐 윤석열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사상 뭐 이득을 볼 일도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쯤 되면은 뭐 균열도 좀 일어나고 또 내부 저항도 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미동도 안 보여요? 그럼? 그래서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 검찰 쪽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자꾸 나오면 그 검찰청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겠구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휘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검사장 뭐 윤석열 총장한테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다 골로 간다라는 걸 이제 명제가 성립됐다면 다른 검사들은 들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인 권력 누수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언론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언론. 예,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건만 해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냐? 신현수 수석이 사실 윤석열 총장하고도 좀 친하고 네. 여권에서는 이 사람 혹시 검찰주의지 아니야? 네. 라고 의심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 검찰에서는 얘가 옛날에는 검찰주의자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재인 사람 아니냐 네. 라고 또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쪽도 자기 편이 없었어. 대신에 한편으로 이게 어떤 면으로 보자면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처음에는 이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를 조금 배빙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인 거예요. 검찰 법무부? 예, 그렇죠. 법무부. 법무부든 네, 하여튼 이렇게 네. 여권과의 관계를 네. 좀 해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안이 이제 검찰 인사였던 거죠, 이번에. 검찰 인사였고 그 와중에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저희가 취재한 거로는 그래요. 한동훈 검사의 복귀, 네. 귀환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중에서 자기가 각을 세웠던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이중근 형사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쫓으라고. 그다음에 이성윤 검사장도 내쫓으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 봐라 웃기네. 자, 어디까지나 뭐 이거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항복선언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차례 이제 협의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별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뭐 협의안이나 뭐 타협안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 칼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대전지검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쳐버린 겁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박범계 장관의 그 과거 소속된 로펌 수사를 한 거죠. 야, 이건 진짜 완전히 악독한 겁니다. 예. 진짜. 그 두 개의 사건이 같은 팀으로 갔어요. 더군다나 대전지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에 대한 사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랑 박범계 장관이랑 두 번을 만났어요. 2월 2일이랑 네. 5일. 근데 5일에 만난 직후에 바로 배당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내가 윤석열 총장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더 이상.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참 그래도 뭐 두 차례가 무산되긴 했지만 그래도 3차, 4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영장을 쳐버리고 수사를 해버리니까 우리랑 협의할 생각이 없나 봐요. 화해할 생각이 없나 봐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인사는 그냥 일단 시작합시다. 인사합시다. 라고 된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신현수 수석은 뭡니까? 되게 머쓱해진 거죠. 네.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해서 나섰는데 가만히 있으면 2등이 나올 거 괜히 나섰다가 개망신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쪽팔려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네. 라고 이래 되면 잘 사표 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비서관은 참모잖아요. 네. 참모기 때문에 자신의 참모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표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안 된다라고 검찰총장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총장 앉혔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국 장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네. 사표 내야 돼요? 아니지. 아니죠. 근데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내는 거는 단순히 자기의 참모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괜한 짓을 했다가 개쪽을 당했기 때문에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냐? 윤석열인 거죠. 그렇지. 윤석열 잘못인데 그래서 결국 자신의 중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뭐 참 여러 가지 개인적 모멸감도 있고 뒤통수 맞은 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는 박범계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언론 보도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4번째예요. 검찰총장은 1명이고. 근데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랑 겉으로는 이제 다툼이 없었지만 그 당시 이제 퇴임 이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기 한 13일 전인가요? 23일 전인가요? 취임하기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고요. 추미애 장관은 취임한 지 딱 3주 만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이제 한 주 만에 수사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여태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워오고 싸움을 해왔던 검찰총장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위에 사람은 계속 바뀌는데 계속해서 사람 바뀌어도 트러블이 생긴다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봐야 정상이지 바뀌는 사람이 항상 트러블 메이커만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랑 어쨌든 각을 세우던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나가고 나서도 윤석열은 여전히 뻔뻔하게 남아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같이 나갈 줄 알았다. 그렇죠. 내가 내면 같이 사표를 낼 줄 알았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덕이 아니겠느냐. 그쵸. 그래서 내가 먼저 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뻔뻔하게 남아있으니까 점점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지금 8%인데 지금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꼼찰총장을. 아니 보통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균열도 나고 남은 게 이제 점점 없어지겠다. 그러면 앞으로 저 검찰 내에 균열은 더 심화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장검사, 부장검사급 인사가 남아있어요.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의 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향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정권 말고 윤석열 총장 말을 더 들어서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하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계속 나에게 소란을 피울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윤석열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남탓하기예요. 뭐 일만 있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남 때문에 된 거야. 이번 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박범계가 잘못한 거야.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 먹히는 이유는 언론 때문이죠. 그렇죠. 받아쓰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말 받아쓰기만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검찰에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오면 제목 있잖아요. 그 제목을 반대로만 약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요. 내용이. 내용이 이해가 돼. 내용이랑 제목이랑 다른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요새 보면은 그래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You are not alone. 유나 언론. 그 얘기는 나온 적도 있잖아요. 아니 너무 재밌는 게 그 제가 이제 다른 기관에 있는 네. 그 공무원들이랑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일부 보수지에서 질문을 할 때 네.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실컷 이건 이것 때문이고 이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다 하고 나면은 애초에 그 기자가 갖고 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이 있었다 이렇게 반론했다라는 정도만 추가한다. 그래서 그 기사 오보 대응하느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 이제 심의장 법무부 아닙니다. 네.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도 거의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첫인상이 중요하단 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첫 번째 얘기를 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자기가 각별히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냥 반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선입견, 첫인상 요걸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현상이 기자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기자들이 요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선입견을 일단 버리는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거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들었던 내용이랑 상황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 기자들이 그걸 보고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보고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취재했던 거를 선배한테 이거 처음이랑 좀 다른데 이거 기사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했을 때 그거를 그래 다시 한번 취재해봐라고 얘기해주는 데스크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취재하지 않았냐고. 굉장히 질타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사 취재 자체가 누구한테 들었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데스크도
자기들도 그렇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항상 보면은 보고를 저희가 받으면 저 같은 경우 딱 받았을 때 조금 찜찜한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오랫동안 취재를 많이 해보면은 이게 통상의 어떤 그 흐름이 아닌데? 라고 해서 취재를 좀 더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보강 취재 결과 맞아.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맞춰 취재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지 라고 해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스크가 그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데스크들부터가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당장 하루하루 지면을 메꾸고 하루하루 기사 수를 채우는데 집중을 해서 그런지 기사가 바뀌면은 취지가 바뀌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권력이랑 맞서 싸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도 제가 최근에 목격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 결정문 관련해서 네. 취재를 해서 쓴 기자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회사로. 이렇게 기사 쓰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자가 그 불기소 결정문을 여전히 쌓아두고 취재를 다 해놓고 있는데 기사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진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최근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특히 다시 한번 사과를 정확하게 하라라는 식으로 마치 현직 판사가 실명을 걸고 글을 쓴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 글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 현직 판사는 임성근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잘한 거다. 취지는 맞습니다. 네. 잘한 거다. 어쩔 수 없었다. 그걸 받아주면 안 되지 않냐. 대법원장이 어떻게 임성근의 사표를 받아주냐. 그건 잘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판사의 탄핵이라는 거는 판사를 탄핵하자는 건 법관 회의에서 나온 얘기고 마치 국회가 무슨 탄핵을 하려고 설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판사의 탄핵 이 자체는 법관의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당연한 거다. 재판에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 국민의힘과는 전혀 결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임성근 판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원의 수장으로서 사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법원의 신뢰가 바로 선다. 그쵸. 이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심지어 실명을 걸고. 황당한 거는 그 글에 어떤 내용까지가 있었냐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랑 김명수 대법원장이랑 네. 두 사람이 각 진영의 대표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이거는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지 이 네. 두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기사는 이 두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는 실명을 걸고 이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인 것처럼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 실명 걸고 사과해라고 이런 식. 와, 그러니까 완전 이게 왜곡이잖아요. 저 한참 이해했어요. 이 사람의 취지가 정말 대법원장에게 국민의힘과 같은 논조로 사퇴해라, 사과해라, 난 실명을 걸고 얘기한다 이런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읽기가 너무 어렵다. 그쵸. 숨은 뜻을 찾아야 되니까. 숨은 뜻이라기보다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을 한 거죠. 네. 기자가. 네. 의도적인 왜곡을 한 건데 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왜곡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남이 불러주는 기사 그대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을 하면 안 되는데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그건 정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네. 얘기가 네. 이렇게 의도적인 왜곡을 한 경우에는 그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 항의 방문을 해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해라라는 것을 완전히 왜곡해서 그 기사 내용을 왜곡해서 제목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하고 있는지 저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대법원 길들이기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오늘도 저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있고 그런데 아니 요즘 판사들은 왜 이렇게 아주 반정부 투쟁에 전면에 나서기로 했습니까? 왜 이렇게 판결 경향이
너무 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판사 전에 이제 옛날에 그 모 대법관, 진보 대법관이었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판사는 기득권층이고 또 가진 자다, 많이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 보면은 편향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는 좀 더 못 가진 자나 약자들의 편을 더 들어준다라고 해야지 겨우 공정할까 말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대법관께서, 전직 대법관이 있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과거에는 외형적으로 어떻게 그냥 좀 면피를 위해서 그나마 사회의 소수자들을 배려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그냥 대놓고 나는 기득권층이야. 내가 생각할 땐 이게 공정해? 라고 지금 거의 뭐 커밍아웃 하듯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판사가 이 사람이 특별하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판사는 가진 자예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예요. 예.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은 사실은 기울어지는 그렇지. 거죠. 요즘 뭐 기자들이 뭐 연탄 놓는 집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연탄 관련한 기사를 찾을 수가 없고 대중교통 관련한 기사도 찾을 수가 없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